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라면 저를 보며 왔어? 하고 반갑게 맞이했을 아내가 그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빛도 켜지지 않은 채 앉아있는 모습은 낯설었고 저는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왜 이렇게 어두워? 전등도 안 켰어? 하고 묻자 아내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더니 돌발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추석엔 나 안 갈 거야. 그냥 빠질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명절 준비가 부담스럽다거나 제사 때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말하던 건 예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안 가겠다라고 선언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투는 단순한 푸념이나 짧은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짐해온 결심을 털어놓는 사람의 확고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말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지쳤어. 매년 똑같잖아. 준비하고 치우고 눈치 보다가 끝나고 내 인생에서 명절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 같아. 그래서 이번엔 그냥 쉬고 싶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버거워했는지. 그때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아내가 힘들어하던 건 사실입니다. 특히 시댁 분위기가 엄격하고 제사 준비가 꼼꼼하게 진행되기에 며느리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빠진다고 선언하다니 저희 집안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대하는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편이었거든요. 며느리가 빠지는 건 곧 불효로 이어지는 문제였고 가족들 사이에서 쉽게 용납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사 준비보다 일찍 퇴근하는 선에서 조금 돕는 게 전부였지만 아내는 며칠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이 끝날 때까지 꼬박 붙잡혀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제대로 체감해 본 적 없는 제가 함부로 뭐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감정은 화보다는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을 애써 삼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미 준비된 대사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주도에 다녀오려고. 혼자 가서 자연 좀 보고 쉬다 오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이물감이 들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최소한 이번에 빠져도 괜찮을까? 하고 눈치를 먼저 봤겠지만 아내는 고민 대신 확고한 결정을 통보하듯 말해버렸습니다. 명절 불참 제주도 여행이라는 흐름이 너무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그래. 몸이 힘들었을 테니까 쉬다 오면 좋지 하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제 속은 뒤숭숭했지만 아내가 한숨 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습니다. 혹여 반대했다가 다툼이 커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실제로 항공권을 예약했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용 파우치, 얇은 니트, 화장품, 약통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은 마치 단순한 휴식 여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출장 준비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들을 억눌렀습니다. 속으로는 진짜 나 없이 명절을 건너뛰는 게 가능할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같은 불안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 떠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굳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아내는 가볍게 가방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잘 다녀올게. 웃으며 떠나는 그 모습은 도망치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껄끄러운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감기에 걸렸다며 둘러댔습니다. 혼자 제사 준비와 집안일을 도맡으며 속으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제가 아내의 빈자리를 숨기며 눈치를 봐야 하는지 억울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명절 당일 느닷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사상 정리를 끝내고 쉬고 있을 때 형수가 갑자기 저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SNS 화면이었는데 낯익은 라면집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유명한 라면집이었고 저도 예전에 여행 갔을 때 한 번 들른 적이 있는 곳이라 기억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 속 인물이었습니다. 형수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 동서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손목에 끼워진 은색 커플 팔찌까지. 분명히 아내였습니다. 더 악몽 같았던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 옆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리는 연인처럼 가까웠고 사진의 분위기 자체가 누가 봐도 데이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사진 밑에 달린 문장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먹는 라면 한 그릇, 그녀와 함께라 더 특별했던 날.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고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그 사진에 아내가 직접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숨기려는 노력도 없이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믿음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옷, 그 팔찌, 그 자세는 절대로 착각이 될 수 없는 아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감정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쉬겠다더니 그 남자와 함께 제주도에 있었던 거야?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지? 수많은 의문이 들이닥쳤지만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최소한 들키지 않으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사진 앞에서 여유 있게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의 무게와 가족의 시선보다 더 큰 충격은 바로 아내의 배신이 제 눈앞에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참도 그냥 휴식 여행도 아니었다는 걸요. 아내는 명절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세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의 조각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사진이 제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본 이후 제 머릿속은 밤낮 없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던져놓은 충격은 단순히 순간적인 분노를 넘어 그동안 제가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둘 꿰어 맞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조각들은 전부 이미 진행되어 왔던 계획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의 변화는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제사와 집안일에 지쳐 예민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수많은 장면이 이제 와서 모두 명확한 의미를 띠고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 아내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저와 영상을 함께 보거나 친구와의 대화를 보여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침대에 누웠을 때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에 쥔 게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각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옆에 다가가면 잽싸게 화면을 돌려버리거나
아예 폰을 뒤집어두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의식적 습관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집안일에서 점점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부지런히 움직이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그 변화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하루 가운데 절반 이상을 보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며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통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방 밖으로 나가버리기 일쑤였고 저는 그저 회사 일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사실 그때가 이미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상했던 건 이유 없는 외출이었습니다. 어느 날 분명 회사 일정이 없다고 말했던 날이었는데 퇴근 후 집 앞에서 아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택시에서 황급히 내려 누군가와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약간 당황한 얼굴로 동네 친구야라고 설명했지만 그 남자의 실루엣은 지금 생각해보면 낯익었습니다. 바로 제주 라면집 사진 속 그 남자와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었죠. 하지만 결국 그 기억이 진실로 이어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떠오른 건 택배함을 드나들던 모습입니다. 명절 전 아내는 거의 매일처럼 집 앞 택배함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무슨 택배가 그렇게 많아? 나한테도 선물 좀 해줘라고 말했는데 아내는 머쓱하게 웃으며 당신 몰래 준비한 추석 선물이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당시에는 소소한 비밀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제주도로 떠난 이후 집 거실 책장 위에 있던 작은 박스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여행용 미니 카메라, 제가 선물했던 폴라로이드 카메라, 화장품 샘플, 비상약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전부 여행에서 기록을 남기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택배가 단순한 추석 선물 따위가 아니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강하게 남은 장면은 출발 당일 짐을 싸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침대 위에는 얇은 파란색 속옷 포장과 화려한 파우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쳐 지나가듯 새로 산 거야? 라고 물었는데 아내는 급히 파우치를 집어 가방 속에 넣으며 응, 여름 제품인데 제주도는 아직 따뜻하잖아 라고 답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그게 사실은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준비물이었던 겁니다. 모든 퍼즐은 거꾸로 맞춰졌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이유, 일부러 집안일을 피하던 태도, 택시에서 내리며 인사했던 남자, 수상쩍던 택배 상자, 여행 전 새로 산 의류와 파우치.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답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제주도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미 철저하게 계획된 불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절이라는 핑계는 그저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던진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복선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결혼이라는 틀,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계획적으로 깨고 있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더는 예전처럼 무심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의 진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이 도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바로 들이밀었다면 아내는 분명 약속이나 해명, 얄팍한 변명으로 상황을 덮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눈앞엔 차갑게 굳어버린 현실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면은 점점 냉정하게 가라앉아 갔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한다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제주도 사진을 본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의심의 단계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잠깐의 착각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누군가의 손에 잡히는 증거를 확인한 순간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눈앞에서 치명적인 그림이 맞춰지는 순간 그 희망이라는 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불확실함이 거치고 난 뒤에 남는 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아내는 명절이 끝난 뒤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여행 가방을 쥔 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평소 출근 후 돌아오는 날과 똑같았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오히려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웃으며 잘 쉬다 왔어.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살 것 같더라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은 속에서 굉음을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날 제 앞에서 웃는 표정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더욱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거짓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감정을 감추며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에서 불길처럼 솟구치는 분노를 삼키며 오히려 담담하게 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다면 아내는 당연히 발뺌했을 겁니다. 온갖 변명과 억지 해명을 늘어놓았을 거고 증거가 한 장뿐이라면 그조차 우연, 친구, 착각으로 포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숱하게 보아온 아내의 날 선 변명 습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모든 확실한 물증을 손에 쥐어야 한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철저한 감시자로. 다음 날 퇴근 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장을 고치고 나가면서 카페에 좀 들렀다 올게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짓말이었기에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저는 미소를 띤 채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시계를 확인하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어떤 옷차림이었는지, 어떤 핑계를 댔는지. 그 순간부터 저의 일상은 두 겹으로 나뉘었습니다. 겉으로는 이해심 많은 남편의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모든 거짓말을 기록하는 수사관처럼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감정을 억누르고 기록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추측과 메모만으로는 아내의 일탈을 증명할 수 없었고 저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건 추적기였습니다. 한 지인을 통해 요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GPS 기기를 알게 되었고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 개념 때문에 문제 안 된다는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걸릴 소지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서야 깊게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진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박스에 담긴 GPS 장치를 구매했고 어느 저녁 아내가 샤워 중일 때 몰래 차 트렁크 안쪽 깊숙한 곳에 부착했습니다. 묘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 자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고 동시에 이런 방법을 써야만 한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한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어디서든 잡힐 것이고 증거는 쌓여갈 테니까요. 다음 날 저녁 아내는 오늘은 오래된 동창을 만나야 한다며 외출을 알렸습니다. 평범한 듯 던져진 한마디였지만 저에겐 의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으려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곧 휴대폰을 열어 GPS 어플을 켰습니다. 화면 속 빨간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번화가로 향하다가 차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외곽 쪽 주택가 근처 상권에 멈췄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작은 카페와 가정집, 그리고 작은 호텔이 모여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차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듯 화면을 들여다보며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오래된 동창을 만난 게 맞을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반복이 이어졌습니다. 일정한 시간대, 비슷한 구역, 비슷한 정차 위치. 저 혼자만의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외출하고 돌아온 뒤 차 안을 살핀 저는 바닥에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호텔에서의 결제 내역이었고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아주 구체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순히 의심만 하던 게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다른 영수증은 편의점 결제 내역이었는데 와인과 안주 그리고 커플 전용 스킨케어 세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가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붙잡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아, 이제는 확실히 나를 기만하는구나.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도 더 치밀해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편의점 영수증, 차량 이동 경로, 제주도 여행 흔적. 모든 것을 폴더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날짜별로 배열했습니다. 사진, 시간, 장소, 결제 내역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제 자신이 마치 한 명의 수사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섬뜩하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라 냉철하게 움직이는 조사자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든 변명으로 덮일 수 있는 불륜의 망령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겠죠. 며칠 후 아내는 이번 주말에 갑자기 회사 프로젝트가 잡혔다며 늦는다 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태연이 답했지만 제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넘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아내는 금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날따라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하게 화장을 다시 하고 머리까지 고데기로 정리했습니다. 평상시엔 회식이나 약속이 아니면 좀처럼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미팅이 있어서 늦게 끝날 것 같아.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내심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미팅을 준비하는 사람이 굳이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원피스를 갈아입고 머리를 곱게 손질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 말을 던지는 순간 제 속에서 비수 같은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말의 숨은 의미를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순간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천천히 준비했던 가방을 들었습니다. 작은 캠코더, 휴대폰, 보조 배터리, 차량 블랙박스와 연동되는 저장 장치까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린 진실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 9시 무렵 저는 이미 아내의 차량 GPS 신호를 따라 서울 시내 특정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상의 붉은 점은 호텔 밀집 지역에 찍혀 있었고 그 호텔 이름은 며칠 전 발견했던 영수증에 적힌 곳과 일치했습니다. 도착하니 좁은 골목과 작은 호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허술하지도 않은 딱 은밀한 만남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하얀 SUV 한 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붙잡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자니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호텔 안에는 아내가 있을 겁니다. 그녀 혼자가 아니라 그 남자와 함께.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여전히 의심일 뿐이라며 회피하느냐. 제 안에서 마지막 대답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두 손을 떨며 캠코더를 켜고 준비했습니다. 전부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감정이 증거가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본 모든 것은 순간의 폭발로 끝날 수 있지만 사진과 영상은 지워지지 않고 남을 겁니다. 밤은 깊어갔고 11시를 넘어가던 무렵 호텔 자동문이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보게 된 장면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걷는 그의 손에는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그 남자의 팔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연인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모습은 단 한 번도 제 옆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제스처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불안도 긴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어깨에 몸을 살짝 기대며 미소를 지었고 그는 그런 아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주며 차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은 처음도 우연도 아니란 걸.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었음을 몸서리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몸이 굳은 채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서야 모든 게 헛수고가 됩니다. 대신 카메라 줌을 당겨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남자의 얼굴을, 두 사람이 주차장을 나서며 나누는 시선과 표정을 모조리 담았습니다. 그들이 차량에 올랐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공허한 주차장과 제 카메라에 남은 영상 파일뿐이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으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동안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던 모든 의심이 단숨에 현실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교차했습니다. 발로 바닥을 차고 싶을 만큼 울컥하다가도 이젠 끝내야 한다는 냉정한 이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텔 로비로 향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에게 다가가 아내의 카드 내역 일부를 보여주며 혹시 조금 전 퇴실한 고객님 중에 이 카드로 결제하신 분 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제 눈앞에 지나간 두 사람의 뒷모습이 그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CCTV까지 있다면 부정할 여지는 없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내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한때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아내가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의 옆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 그 뒤로 제가 걸어온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한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곧 차가운 결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감정 따위에 휘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와 기록만이 저를 구할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내가 샤워 중일 때 조용히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원래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잠금은 쉽게 열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앞에 펼쳐진 화면은 그 이상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카톡 대화 기록. 몇몇은 삭제돼 있었지만 백업 파일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 라면집에서 찍은 다정한 셀카들, 명절 기간 동안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만남을 약속하는 문장까지. 더 나아가 아내가 그 남자가 운영하는 라면집 주인에게 이력서를 보낸 메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단골인데 잠시 도와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라 애초에 그와 함께 제주에서 살아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이미 제2의 삶을 꾸리려 했던 것이었죠. 휴대폰 갤러리 속에는 둘의 셀카가 다수 남아 있었고 제주에서 함께 찍은 풍경샷, 숙소 사진, 심지어 서로 턱을 괴고 웃으며 찍은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공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혹시나라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상하게도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분노는 한 바퀴 돌아 차갑게 굳어 있었고 오히려 철저한 계획의 냉기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라면집 인스타그램 사진 캡처, 호텔 CCTV, 카톡 대화, 영수증, GPS 데이터, 아내의 메일까지. 전부 날짜별로 배열했고 메모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더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기 위해 이것은 제가 선택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만남 현장, 그 순간을 반드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끝내겠다고. 아내의 추악한 얼굴을 직접 보고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순간부터 저는 감정을 자르는 칼날 같은 냉정함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저를 지배하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건 끝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심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여전히 익숙한 거짓말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피곤하다, 힘들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땀에 젖은 피로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와 화장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걸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씻고 침대에 누운 뒤 저는 조용히 거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더 끌고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터뜨리는 건 제게 불리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흔들림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앉아 모든 자료를 꺼내놓는 순간 변호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잠시나마 안정시켰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둔 파일을 변호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GPS 이동 기록, 호텔 영수증, 편의점 구매 내역, 아내와 상간남 여행 사진, 카톡 대화, 그리고 인스타그램 리뷰까지. 변호사는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대응인데 이 정도면 발뺌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배제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울거나 분노를 터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눈물은 이미 소진되어 있었고 냉혈한 같은 차가움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아내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나란히 앉았을 때 저는 일부러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잘 다녀왔어? 아내는 잠깐 멈칫하더니 금세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좀 쉬다 오려고. 당신 덕분에 괜찮아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차갑게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마치 준비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저는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라면집에서 두 사람이 찍힌 사진, 호텔 CCTV 캡처, 아내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셀카 그리고 카톡 대화창. 아내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그냥 친구야. 오해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간남 소송. 그리고 이혼. 다 준비해놨어. 그 순간 아내는 마치 바닥이 꺼진 듯 흔들렸습니다.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잠깐 흔들린 것뿐이야. 한순간이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그 눈물과 무릎 꿇음이 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조차 진심을 꺼내는 대신 마지막까지 변명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조차 제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으니까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전부 기록될 거야. 변호사에게 전달할 거고 법정에서도 쓰일 거야. 아내는 울부짖으며 제 옆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끝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결국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담담하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변호사는 상간남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지 않던 그 남자도 두 번째 서류가 닿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 위로였다. 호텔에 묵은 건 단순한 실수였다. 그들의 주장은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된 자료 앞에서 무의미한 버티기였을 뿐입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직접 찍힌 셀카, 라면집 영수증, 호텔 명세서. 거짓을 덮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차갑게 굴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을 동시에 피고 자리에 앉히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상간남의 정체를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허탈함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직장 동료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정한 선은 지키지 않았을까, 분별은 있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사소했고,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직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아내가 취미로 다니던 요가 강습에서 만난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습니다. 정규직도 아니었고 안정된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소개에 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고 적어 다녔고 SNS는 여행지 감성 사진과 자기만족적인 글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으며 순간을 포착하는 예술가라고 스스로를 포장했지만 제 눈엔 그저 사회적 책임감 없이 하루하루를 소모하며 사는 무책임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제주, 강릉, 속초 같은 바닷가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자유롭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은 오히려 비겁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누리는 자유라면 그것은 결코 자유일 수 없으니까요. 더 소름 끼친 건 그의 SNS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지에서 찍힌 실루엣이 아내와 겹쳤고 그녀 고마운 사람 같은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글마다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고 은밀한 외도라기엔 너무 대담했고 은폐라기보다는 자랑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상간남에게 정식 소장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불륜의 사실관계, 손해배상 청구 금액,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 조항이 하나하나 명시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건이 무의미하기라도 한 듯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잠시 흔들리나 싶었지만 두 번째 문서가 전달되자 드디어 상간남 측 변호사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 단순한 정서적 교류였을 뿐이다.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륜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은 뻔했습니다. 서로를 위로해 준 것뿐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보한 자료 앞에서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호텔 영수증, 차량 GPS 기록, 제주 여행 중 찍힌 셀카 같은 방에서 촬영된 사진들. 어느 하나라도 정서적 위로라는 말로는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첫 대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원고로 앉았고 피고석엔 아내와 상간남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단 한 번도 제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상간남은 억울하다는 듯 뻔뻔하게 고개를 젖히며 판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녀와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했을 뿐입니다. 그의 태도는 끝까지 저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둘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라면집 사진, 호텔 CCTV 캡처, 아내의 카톡 대화, 그리고 편의점에서 구매한 커플 세트 영수증까지. 재판부는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상간남의 태도는 오히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SNS를 계속 운영하며 그 안에서조차 아내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그 모든 SNS 기록을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글 속에는 사랑, 고마움 같은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했고 함께한 여행지의 사진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부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2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던 순간 상간남의 얼굴은 그제서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판결 이후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던 사진 클래스는 수강 취소가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불륜 사진작가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올리던 SNS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도 싸늘한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을 감성으로 포장하며 살던 사람의 말로는 결국 막장과 몰락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친정에 머물던 그녀는 직장에서 휴직계를 제출했고 소문이 돌면서 끝내 복직조차 못하고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명절 피하려고 제주 갔다가 상간남이랑 들켜 이혼당했다는 뒷말이 퍼졌습니다. 장모님은 눈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내가 조금만 더 참아주지 그랬냐고.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넘어가야 했을까요?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히 맞서는 원고였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조차 저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답변 외에는 단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책임과 회피, 그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끝까지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달콤한 확신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증거가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요.
상간남은 추락했고 아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회적, 법적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고소하다기보다는 단순히 공정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낭독되던 순간 제 심장은 잔잔히 떨렸습니다. 이미 예측했던 결말이었지만 막상 재판부의 목소리로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차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히 인정된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며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 순간 제 귀에는 마치 망치가 내려찍히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구나.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마침내 막을 내렸구나. 재판장 양옆에 앉아있던 아내와 상간남은 대조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흰 종이처럼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상간남은 입술을 깨물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반박도 판결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법정을 나서는 순간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의 끝에서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얼굴. 한때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람, 함께 울고 웃던 사람이 제 앞에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감정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구도 예상 못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행동의 결과였고 그 책임을 외면한 자가 맞이한 너무도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제 뒷모습 뒤로 아내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직장에서 완전히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긴 휴직 끝에 퍼진 소문은 삽시간에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녀의 사생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제사 피하려고 제주도 갔다가 불륜 들통나서 이혼당했다더라. 상간남이랑 호텔 사진까지 법원에 나왔대. 그 말들은 칼날처럼 아내를 찔렀습니다. 사회는 생각보다 좁고 입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상간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감성 사진작가라 불리며 SNS에서 팔로워들을 모아 강습도 하고 소규모 클래스도 운영하던 그의 이름은 이제 불륜 작가라는 낙인으로 불렸습니다. 몇몇 커뮤니티에선 그의 실명과 사진이 돌아다녔고 수강 신청자들은 줄줄이 취소해버렸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비공개로 돌려졌고 블로그의 흔적도 하나둘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겨진 캡처와 기록으로 그의 이미지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언젠가 그의 블로그에 이런 문장이 적혀 올라왔습니다. 믿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누가 쓴 글인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올린 그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수많은 여행 사진이 삭제되고 남아있는 글은 단 한 편 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글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눈물이나 죄책감이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저와 아내 사이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산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내용조차 직시하지 못한 채 변호사를 통해 무미건조하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무책임한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그녀는 직접 제 눈을 보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신뢰는 세계의 모든 화폐보다도 무겁다는 걸. 그 신뢰가 무너질 때 남는 건 공허와 분노뿐이며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하다는 걸요.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낙인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도 더 단단히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고 무너진 신뢰 속에서도 앞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매일 일상의 균형을 다잡았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허전했지만 동시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의 거짓에 속을 이유도 없는 제 삶만의 공간이자 시간으로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사람을 속이는 건 단순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짓말은 곧 상대방의 시간, 신뢰, 감정, 미래까지 송두리째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내는 직장과 명예를 잃었고 상간남은 사회적 평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구원이라 착각했던 감정은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연락도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서로의 삶에서 구원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흉터로 남아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서 오히려 아이러니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거짓은 언제나 무너진다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법칙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를 속이고 있거나 누군가의 신뢰를 배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부디 멈추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절대 끝까지 숨겨지지 않습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커지고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손에 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비로소 제 삶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험하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 때문에 제 삶 전체를 내던지지 않을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은 제게 가장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만이 사람을 지탱한다는 것. 그게 제가 긴 싸움을 끝내고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